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단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강 자존, 2강 본질, 3강 고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강 견, 5강 현재, 6강 권위, 7강 소통, 8강 인생에 대해서 각 장별로 저자의 어떤 8단어의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견입니다. 견에서 저자는 시인의 그 시를 소개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소개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 시를 잘 모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든다는 것을 한때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장게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즐겨 먹고 밥도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간장게장을 담글 때 게를 우리 주부님들이 죽이지 않고 산채로 담굽니다. 그 이유는 살이 살아있어야 간장이 제대로 배기 때문에 맛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간장게장을 사오면서 꽃게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하신 분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꽃게의 시각에서 특히 알을 벤 어미 꽃게의 시각에서 이 시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마 이 시를 읽고 나서 꽃게를 바로 이렇게 다리를 뜯거나 꽃게의 우리가 그 등껍질에 밥을 이렇게 비벼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 새로운 어떤 감성,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문학적 감성이고 그게 바로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고은 시인의 긋꽃이라는 것에도 보면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산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올라갈 때는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앞사람의 우리가 발뒤꿈치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깨만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산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게 되면은 절경도 맛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산 곳곳에 많은 야생화라든지 아니면은 수많은 어떤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같은 길을 가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보느냐 보지 못하냐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제대로 보는 방법의 소중함을 저자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의 광고를 하나 소개하게 되죠. 지금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 되었지만 과거에 우리 아파트 광고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멋진 여배우들이 유럽의 어떤 궁전 같은 성에서 이렇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귀족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의 컨셉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유럽의 어떤 그 성처럼 멋있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 이 아파트에는 그런 연예인이 살지도 않고 또 우리 또 아파트의 구조상 이런 어떤 유럽의 어떤 성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광고를 의뢰했던 대림산업이라는 회사하고 광고를 진행할 때 저자는 새로운 컨셉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만은 이런 그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유명 연예인이 살지 않고 우리는 이 아파트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저런 그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살아가는 주부도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심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이 편한 세상이라는 대림산업의 어떤 광고를 기획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울려서 굉장히 어떤 광고에 아파트 광고의 어떤 패턴을 바꾸게 되죠. 과거에 어떤 유명 연예인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을 가지고 아파트의 어떤 브랜드를 과장되게 홍보하던 그런 관점에서 아파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제대로 짓는다는 그런 컨셉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어떤 전달이 되었던 그런 광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보는 것들에서 남들이 무시하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 진짜 보는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줘야 그 순간에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순간에 합의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에 합의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진심으로 우리가 본질을 인지하면서 바라보게 되면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또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천득 선생님께서 딸에게 인생은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빨리 먹고 빨리 걷고 빨리 말하는 삶, 남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삶을 훌륭한 삶이라고 우리가 달리하고 있지 않나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5강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저자는 개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개들은 잘 때 죽은 듯이 잡니다. 눈을 뜨면 해가 떠 있는 사실에 놀라요. 밥을 먹을 때는 세상에나 나에게 밥이 있다니 라고 먹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온 세상을 가진 듯 뛰어다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자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죠. 우와, 해가 떠 있어? 다시 놀라는 겁니다. 걔는 밥을 먹으면서 어제의 공놀이를 후회하지 않고 잠을 자면서 내일의 꼬리치기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개처럼 살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개는 이렇게 주인이 오면 항상 꼬리를 치고 공을 보면은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계속해서 즐겁게 논다는 거죠. 그래서 개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을 잘 때는 잠만 잔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순간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행복은 삶이 끝날 때쯤이나 찾게 된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에 합의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개는 원형의 시간을 살게 된다. 원형의 시간이란 거, 개는 어제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고 다시 그 다음날 해가 뜨면 새로운 시각으로 같이 살게 되는데, 사람들은 직선의 시간 살기 때문에 어제의 고민을 오늘 가져오고 또 오늘 고민을 내일 가져와서 계속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일어났던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이런 직선의 시간을 사는데, 우리도 원형의 시간을 산다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현재를 잘 사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들 하면은 보통 이제 돌을 많이 닦죠. 그래서 이제 스님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님도 돌을 닦고 있습니까? 닦고 있지. 어떻게 하시는데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에이, 그거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도 닦는 게 그런 거라면 아무나 돌을 닦고 있다고 하겠군요.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밥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잡생각하고 있고, 잠잘 때 잠은 안 자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붓다의 치명적 농담 중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석가모니가 질질리고 우리가 붓다가 이렇게 돌을 닦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 돌을 닦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그게 누구나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돌 닦는 거냐? 근데 실적으로 이제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잡생각하고 잠잘 때 걱정하는데 나는 그냥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이것이 현재 충실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도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어떤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를 닦는다 하면은 굉장히 어떤 화두를 하나 짊어지고 면벽을 하면서 10년, 15년 동안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을 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현재에 충실하고 모든 어떤 그 나의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욕망 그대로 내가 이성을 절제하면서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어떤 도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척자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답은 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의 인정,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존과 연관됩니다.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아마 이걸 소개하는 저부터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는 것이, 우리는 항상 내가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데 그런 것은 의미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선택했으면 거기에서 내가 답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야지 이것을 결국 내가 올바른 선택을 못했을까 하는 것은, 이것은 자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선택을 옳게 만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딸을 키우면서 늘 아내에게 삶을 경주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삶은 순간협이지 결코 경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타인과 어떤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어떤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합이 내가 만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삶이라고 자기는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좀 저도 새겨들어야 될 어떤 그 현재에 대한 어떤 경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저는 화두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우리가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해져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이런 그 연공서열이 있고, 그다음에 수직사회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강자한테 오히려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권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위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어떤 권위의 어떤 그 과거의 잘못된 패러다임을 깨는 이런 것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급장을 떼자는 겁니다. 인턴이건 팀장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가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회사 내에서 어떤 조직 내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토론하지만 결국은 어떤 그 상사가 원하는 답, 그다음에 상사가 정해진 답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문화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우리가 이제 비대면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우리 직장인들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권위에 의해서 어떤 그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의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비대면으로 회의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진짜로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어떤 그 실력자의 의견이 어떤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은 어떤 권위를 깨는 하나의 좋은 어떤 징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까지는 권위에 도전하고
정면교사, 반면교사 모두 다 해보고 마흔이 되면 말만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겨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내가 봤던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도전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논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든 문턱을 넘어선 것과 상관없이 정당하게 논쟁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또다시 저항하면서 살아야 된다. 존경은 아래로 가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래서 실제로 저자도 같은 그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후배도 자기는 스승으로 존경한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이 또 문턱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턱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문턱만 넘게 되면 그게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이렇게 뭐 검사나 판사나 예를 들어서 의사 이런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문턱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다양한 어떤 가치관, 다양한 인생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어떤 타인과 비교하는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 자존감이 없이 어떤 권위에 휩싸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존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준점을 내 안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에 어떤 두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 길들이는데 이런 권위의식, 어떤 문턱증후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깨트려야 될 어떤 그런 어떤 학습과 어떤 그 앞으로 바꿔야 될 어떤 허들이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몇몇 어떤 그 유명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게 되죠. 말을. 그래서 마크 트웨이는 사람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거니와 오직 마음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국민 MC 유재석은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해서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많은 그 연예 활동을 하면서도 스캔들이 없고 설화가 없는 것도 이런 어떤 것들이 배어있는 어떤 소통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튼 메이어라는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진심으로 듣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세계관을 바꾼다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그러면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소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과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소통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부부 사이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이제 남성의 뇌라고 합니다. 남성의 뇌는 주로 이제 경제 생활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성적이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런 자존심에 굉장히 강하고, 남성은 하루에 7,000단어를 이렇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말을 굉장히 적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인 여성은 아내분은 대부분 이제 감성적이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크고, 그 다음에 가족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감정 해결 과정에 따라서 하루에 2만 단어, 남성보다 약 3배의 단어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긍정의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항상 부부 사이인 경우, 가족인 경우 우리가 친밀할수록 우리는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아닌 타인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해서 우리는 옳고 틀리다 이렇게 보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은 이미 어떤 뇌 구조상 우리가 이렇게 모든 그 어떤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보다 긍정적인 단어. 우리는 내가 익숙한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뇌가 우리가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뇌는 평상시에 본인이 익숙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말에 뇌가 더 익숙해져서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 내가 평상시부터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평상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긍정적인 말들이 먼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일상의 어떤 언어 중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70%, 긍정적인 단어가 3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심지어 배불러 죽겠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 죽겠다, 그 다음에 심심해 죽겠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그 뒤에 단어의 어떤 전미라가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이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면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남편을 팝니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1988년도 10월에 구매했지만 우리가 내가 성격도 안 좋고 해서 내가 급매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강의 때 소개하는데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너만 없으면 돼로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긍정의 언어로 한다면 아마 가족 간에 가장 가까운 부부 간의 소통도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제 소통의 사례로 저자의 유명한 광고의 사례를 책에서 소개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광고죠. 빈폴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저자에게 어떤 자기들의 어떤 옷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요청했는데, 그 회사의 어떤 그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도심 속의 자연주의라는 것이었는데, 저자는 그것을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이런 감성적인 카피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이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저자가 광고업계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게 된 배경에 보면은 도심 속의 자연주의는 우리가 먼저 회사의 어떤 입장에서 샌더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시버 어떤 고객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 오니까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로 바꾸게 된 것은 우리가 리시버,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샌더 입장으로 전달해 보니까 이렇게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광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내가 이 광고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어떤 고객 입장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리가 역지사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이 광고가 성공했던 사례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 대상자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1장에서 이제 자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8강에서 인생이라는 화두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들에 연결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전인미답이다. 우리들의 불완전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실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길을 걸으며 당연히 실수할 겁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 앞에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설렘과 기대를 품고 걸어야 해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눈 딱 감고 밀고 나가는 힘. 정답, 오답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말고 바보처럼 단순하게 내 판단을 믿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동진의 밤은 책이다 중에서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지 않지만 인생은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생은 우리가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올바른 인생을 가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래서 저자가 우리가 이제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걸쳐 중생을 교화했던 묘엽 스님의 저서 보왕산매론이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좀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왕산매론이라는 것은 이 스님이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가지를.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보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친구를 사귀되 내게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공덕을 베풀되 과보를 바라지 말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억울함을 당하여 밝히려고 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바라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어떤 탐욕이나 아니면은 어떤 요행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우리가 이제 저자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전인미답이라고 씁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두 가지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두 가지 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여러분이 어느 길을 한쪽 길을 선택했다면 가지 않은 길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는 정답이 없고 나의 답은 나의 길 위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8단어 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서 정답이 있기를